안녕하십니까. 전국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커스텀 엔지니어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녹화 방송이 아니라 본방으로 저희 방송을 금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세션 제목은 빅쿼리, 데이터 웨어스 끝판왕 빅쿼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하게 오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재미있는 요소를 나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간에 퀴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서 저희 내용을 좀 경청해 주시면은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하게 시청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이제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웨어하우스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와 웨어하우스를 합치면은 단순히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 창고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창고가 아니고요. IT 업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근간을 주는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는 이제 창고가 되는 것이죠. 앞서 키노트 세션에서 나온 대로 2025년까지 생성될 데이터가 175 제타바이트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타바이트 사실 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이제 제타바이트라는 단위보다는 이제 이걸 좀 제가 바꾸면은 175억 테라바이트입니다. 역시 이제 억소리 나는 이제 억이라는 단위가 좀 더 여러분들이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가 되면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폭발은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과거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을 담당자의 이제 감에 의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감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속도이죠. 근데 그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비즈니스의 그 담당자들의 감으로만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데이터에 드리븐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기업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댓글창으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오늘 행사의 이제 주제와 그다음에 또 오늘 행사가 어디서 하는지를 좀 힌트로 드리면요. 네, 구글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구글은 이제 글로벌하게 잘한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이 많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구글이라는 이제 사명의 혹시 시초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처음부터 이제 구글은 이제 구글이라는 이제 사명을 시초로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요. 구글이라는 사명의 시초는 사실 이제 구글이 아니고 이제 구골입니다. 네, 구골이라는 뜻은 이제 10의 이제 100제곱을 뜻하는데요. 10의 100제곱만큼이나 이제 그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사명을 이제 구골이라고 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가슴 아프게 구골이라는 도메인이 이미 이제 선점되어 있는 관계로 구골이 아니라 이제 구글이라는 이제 사명으로 했다는 이제 후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구골이라는 사명보다 이제 구글이라는 사명이 좀 더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글은 10의 100승만큼, 구골만큼의 이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약 20년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검색 서비스, 이제 검색 엔진 서비스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을 크롤링, 이제 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봇을 통해 가지고 그 방대한 인터넷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매시브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장을 위한 이제 저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구글 파일 시스템, 이제 대규모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하고 또 처리를 하기 위한 이제 그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이제 만든 기반 기술을 이제 맵 리듀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듀싱 된, 처리된 그 인덱스, 검색에 대한 인덱스 테이블을 저장하는 큰 테이블을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빅테이블이라는 이제 기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인터랙티브한 그런 쿼리에 대한 이제 분산 컴퓨터 엔진인 이제 드러멜을 만들었고요. 이 모든 기반 기술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분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구글도 이제 다른 이제 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투자를 하기 굉장히 망설였었는데요. 그 초기에 이제 대용량 컴퓨터를 구매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5천만 원이라는 이제 그 IT 예산이 있다면은 그 5천만 원짜리 매우 큰 이제 컴퓨터 자원을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의 그 작은 컴퓨터 자원 10개를 구매해서 이 구매한 자원을 이제 분산 환경, 그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한 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기반 기술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기반 기술, 구글이 이제 만든 이제 기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익숙한 이름이 없으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어떨까요? 네, 이제 좀 여러분 친숙한 그림이 좀 나오시죠? 네, 빅데이터 하면 일단 등장하시는 이제 코끼리, 이제 하둡부터 시작해서 HBase, 드릴, 빔, 텐서팔로우 등등 모두 다 구글의 기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오픈 소스들입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기존의 구글의 그 기반 기술에 기반한 이 기술들을 고객에게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이 창립 시점부터 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구글의 약 2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제 프로덕트로 이제 취급받는 이제 빅쿼리가 기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온프레미스 고객에게 전산센터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 그 IDC에 구축되어지는 EDW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터 처리해야 될 아니면 분석해야 될 전체 데이터 용량, 그리고 이제 처리에 필요한 그 시간과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그 얼마나 그 실시간성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용량 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고객사에서는 아까 앞서 그 키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이제 유명한 이제 벤더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오픈 소스인 이제 하둡 아니면 이제 스파크와 같은 이제 그런 빅데이터 그 분석 솔루션들을 직접 설치를 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가시 형태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고요. 뭐 특이사항으로는 고객이 직접 주차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 EDW,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차량의 구매 형태와 한번 제가 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비유를 하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 탑승 인원, 그다음에 이제 적재량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는 이제 그 머스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적재량과 그다음에 이제 그 탑승 인원은 필요 없다. 무조건 이제 성능이다. 이제 마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차량을 구매 후 이제 탑승 인원이나 아니면 이제 적재량에 따라서 다른 차로 바꾸기가 어렵죠. 우측과 같이 이제 매우 큰 적재량이 필요한 이런 트레일러와 같은 실제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나서 변경하는 이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기존의 레가시형의 그 EDW,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들 초기에 이제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구축을 하셨으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빨리 여러분들이 얻으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하고 이제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 형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온프레미스 이제 전산센터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를 기존의 레가시 EDW가 따라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또한 이제 추가로 이제 자차 직접 차량을 구매를 한다라면은 이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 이제 뭐 관리 아니면 이제 엔진 소리가 또 이상하고 뭐 그 모니터링.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직접 하진 않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임나라나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본인의 사비와 시간, 비용을 또 이제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게
기존의 또 EDW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EDW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하고 튜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메인터넌스를 하는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EDW의 기존 온프라미스의 EDW의 단점을 극복한 CDW가 나왔습니다. CDW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앞서 한번 그 차량에 비교한 것과 같이 한번 또 이제 차량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터카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으로써 직접 전산센터에 그 자산을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대여를 해서 그 빌려서 써서 빌려서 이제 그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구축하는 거가 바로 이제 투자가 아닌 이제 비용이 이제 CDW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렌터카와 이제 매우 이제 그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렌터카를 선택을 할 때도 빌리는 목적,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족과 그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 이제 어떤 차량에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반납 이후에 또 손쉽게 다른 차량으로 이제 스위칭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레가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갖고 있지 못한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제 CDW,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CDW는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렌터카도 단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지 않는 동안, 즉 리조트나 아니면 이제 호텔에 주차를 해놓고 숙박을 하는 동안에도 렌터카의 요금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4시간 단위로 보통 렌터카를 대여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저는 좀 굉장히 아까웠었습니다. CDW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자원을 배포를 하고 이제 분석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 분석을 위한 이제 IO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처리나 후처리를 한다거나 할 때도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배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비용은 계속 과금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자차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터카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카쉐어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이제 오늘의 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온에어 주제인 그 모더나이제이션, DW 모더나이제이션에 나온 이제 현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너튜브 혹시 아십니까? 그 유튜브 보통 이제 또 방송에서 이제 너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지금 밑에다 이제 화면에 나온 게 이제 그 소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카인데요. 소카의 특징은 운전하는 시간만 페이를 한다라는 거죠. 즉 시간 단위로 운전하는 동안에만 이제 차량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빅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커리가 서버리스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분석할 때만 돈을 내고 평소에는 이제 서버가 없는 거죠. 분석을 할 때만 그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만 이제 비용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차량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차량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차량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고품격 클라우드 온에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본격적으로 Fast Serverless Data Warehouse 빅쿼리의 특징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확장 가능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입니다. 확장 가능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유연한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서버리스입니다. 운영과 관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매니지드라는 거죠. 고객이 좀 더 이제 그 분석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유지보수나 관리, 메인터넌스에는 이제 좀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용입니다. 아까 앞서 이제 카쉐어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구글의 빅쿼리가 이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확장 가능한 이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인데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특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은 창립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기술들 중에 이제 빅쿼리는 첫 번째로 이제 콜로서스, 그다음에 드러멜, 이제 주피터,
이렇게 세 개의 기반 기술을 집다성해서 이제 만든 그 프로덕트가 이제 빅쿼리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성상 분석할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대규모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의 후속인 이제 콜로서스, 콜로서스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렬 컴퓨터 쿼리 엔진인 이제 드러멜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의 그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CPU가 아무리 빨라도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CPU에 있는 레지스터까지 이제 옮기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버틀렉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구글은 이런 이제 버틀렉, I/O 버틀렉을 없애기 위해서 주피터라는 1 페타비트 퍼 세컨드급의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페타비트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감이 잘 안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보통 이제 뭐 1 기가비트 퍼 세컨드 아니면 이제 뭐 10 기가비트 퍼 세컨드를 보통 많이 쓰고 계신데요. 페타비트 퍼 세컨드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0만 개의 서버가 10 기가비트 퍼 세컨드로 해서 동시에 통신을 하는 그 네트워크 트래픽 규모가 페타비트 퍼 세컨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감이 좀 오시죠? 네. 먼저 이제 빅쿼리에 대해서 아키텍처 오버뷰를 한번 보면은요.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노드와 컴퓨팅 노드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리된 노드를 I/O 버틀렉 없이 연결해주는 이제 주피터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스토리지 노드와 컴퓨터 노드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함께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스케일 업을 할 때. 근데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의 저장소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자원이 각기 별도로 그 스케일 아웃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저장에 대한 니즈는 그대로이지만 이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분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컴퓨터 엔진만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거고요. 그 반대도 가능한 거겠죠. 또 특징이 있다면은 앞서 이제 그 현대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빅쿼리를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이제 작동 방법을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SQL 2011 최신 그 표준인 2011 버전을 따르는 표준 쿼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이제 좀 세부적인 아키텍처 특징은요.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에 빅쿼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 구글이 개발한 컬럼 I/O 포맷으로 컬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컬럼 형태로 저장한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로딩 시 이제 전체 행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선택된 열만 컬럼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그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하나가 되면은 뭐 GFS 때도 그랬는데 이제 세 개의 분산해서 세 개의 그 청크라고 불리는 이제 복제본을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분산해서 저장된 그 청크 그 복제본들을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액세스 레이턴시의 그 복제본을 읽음으로써 그러면 또 순차적으로 스트라이프된 그 청크를 읽음으로써 좀 더 빠른 로드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키텍처의 그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빅쿼리에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하면은 트리 구조의 이제 병렬 처리로 이제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초기에 콜로서스 파일 시스템, 그 콜로서스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컬럼만 이제 그 슬롯이라고 불리는 이제 리프 노드, 이제 드러멜의 이제 리프 노드에 적재가 되고요. 이때 이제 보틀렉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주피터라는 이제 SDN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적재된 데이터를 드러멜에서 병렬 분산 처리를 해서 최종 결과를 리턴하는 순서로 통작이 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제 최상의 그 쿼리의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드러멜에서는 이제 메모리 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원본 데이터는 이제 콜로서스에 있는데요. 디스크와 메모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그 메모리가 사실 비용이 굉장히 이제 비싼 그런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같이 하이브리드로 사용함으로써 이걸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콜로서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피터, 그 다음에 드러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세 개의 기반 기술을 통해서 빅쿼리의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편한 이해를 위해서 이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게 이제 드러멜 그 클러스터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게 그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인 콜로서스고요. 그다음에 이 두 컴퓨터 엔진과 그다음에 이 컴퓨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지 노드를 연결해주는 이제 페타비트급 SDN은 주피터로 천장 위에 보시면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운영 및 관리가 필요 없는 이제 서버리스, 이제 NoOps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인 모더나이제이션처럼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현대화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필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데이터 이제 분석가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에게 주어진 그 전체 시간 중에 15% 미만만 분석에 사용을 하신다고 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85%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보면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니까 이제 리소스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프로비저닝 한 이후에 이제 튜닝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그런 메인터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이제 업무들이 전체 업무의 85%를 차지를 이제 한다는 데 결과를 봤었을 때 이제 이러려고 정말 데이터 분석가가 됐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네. 구글 클라우드의 빅쿼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가가 주어진 100%의 시간을 모두 다 분석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서버리스이기 때문이죠. 관리할 필요가 없고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버리스의 그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빅쿼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이제 좋은 도구도 사실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손이 좀 쉽게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빅쿼리 사용법 .txt인데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두 번째는 쿼리를 실행한다. 세 번째는 결과를 확인한다. 네. 끝입니다. 네. 데이터 저장, 쿼리 실행, 결과 확인. 끝. 네. 이거 정말 레알이고요. 네. 참 쉽죠. 네. 빅쿼리 사용법을 보여드렸고 이제 빅쿼리 웹 UI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UI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데이터셋 안에 이제 그 분석할 테이블,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딩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저장된 그 데이터셋과 테이블에서 필요한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쿼리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run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여전히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자성어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자성어인데요. 제 백문이 불여일견. 네. 100번 듣는 것보다 이제 한 번 보는 게 낫다인데요. 이제 IT 업계에서는 이제 좀 이거보다 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네, 뭘까요? 백문이 불여일 타죠. 핸존이 중요한 거죠. 저도 핸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 세션은 사실은 이제 또 뭐 DW 세션이니만큼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 쿼리. 네. 한번 쿼리를 날려보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를 진행하기 앞서 좀 더 이제 이 데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되는 데이터셋 이제 테이블은 위키 100b라는 이제 예제 테이블인데요. 100b, b가 이제 빌리언, 이제 10억이죠. 10억이 100개가 있으면은 1000억입니다. 1000억 개에 대한 이제 그 컬럼을 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4.1TB 용량의 이제 1000억 개의 이제 그 컬럼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쿼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타이틀, 제목, 컬럼, 그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그 타이틀과 그다음에 얼마나 페이지 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모아져 있는 테이블인데요. 타이틀 컬럼에서 이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과
세 개의 아스트리크, 와일드카드 연산을 수행한 후에 랭귀지 기준, 그 위키피디아에 대한 랭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룹핑을 하고요. 이거를 그 내림차순, 가장 많은 페이지 뷰 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은 페이지 뷰 수까지 해서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연산인데요. 쿼리를 실행하고 기다리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그 결과에 나온 것처럼 이제 랭귀지 기준으로 그룹핑이 되고요. 뷰 컬럼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테이블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빅쿼리 화면에 빅쿼리 메뉴 서비스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위키백B라는 요 그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전체 크기는 6.76 테라바이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억 개의 컬럼이 존재합니다. 자, 1번 끝났고요. 그다음에 2번 이제 그 쿼리를 실행을 할 건데요.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드러멜 컴퓨터 엔진 4.1 테라바이트를 소유한다고 나왔고요.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쿼리 실행 중이라고 나오고 7초, 8초, 9초 해서 몇 초까지 올라나 한번 볼까요? 12.6초. 네, 그 1000억 개 컬럼 처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10.6초가 걸렸고요. 네, 4.1 테라바이트를 처리한. 네, 결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랭귀지 그 컬럼 기준으로 해가지고 뷰스 카운트를 내림차순으로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이 데모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데모를 하는 동안 혹시라도 제가 혹시 용량 선정을 했나요? 이제 1000억 개의 컬럼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터 노드는 뭐 고가용성을 위해서 2개를 하고 워커 노드는 뭐 CPU나 메모리, 그다음에 디스크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몇 개 이제 뭐 노드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원을 제가 배포를 했나요? 네. 빅쿼리 그 사용 설명서 기억나십니까? 네.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본다. 자원을 배포하지 않았죠. 네, 세 번째로 튜닝과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서 키노트에서 나온 대로 빅쿼리는 알아서 튜닝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40초, 뭐 20몇 초, 뭐 오늘은 지금 뭐 10몇 초. 그래서 이렇게 파인 튜닝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즉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12.5초 이후에 저는 바로 그 1000억 개 컬럼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용량 산정을 하고 자원 배포를 하고 튜닝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에만 온전히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을 이제 소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집중력이 조금 이제 약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이제 시작한 지 한 이제 한 30분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네, 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퀴즈는 빅쿼리 관련 퀴즈고요. 그다음에 답은 이제 힌트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퀴즈를 제가 내드리면은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객관식으로 하면 사실 뭐 그 번호를 누르실까봐 제가 주관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이라는 말머리를 사용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착순 3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답은 답이 이제 원문 자체가 이제 영문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불가피하게 이제 국문으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네, 한국말이 더 편하긴 한데요. 이제 영어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스펠링이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상관없고요. 네, 그러면은 네,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빅쿼리에서 사용한 구글의 기반 기술 3개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댓글창에 정답이라는 말머리를 통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관식이고요. 영문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럼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이 정답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만큼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가격이 문제죠.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그 빅쿼리의 그 가격이 정말 뭐 진짜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 가성비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최적화인데요. 이 비용에 대한 최적화도 아까 그 데모에서 그 나왔던 그 화면과 좀 더 오버랩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그 프라이싱 스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장 요금, 두 번째는 이제 쿼리 요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비용입니다. 빅쿼리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 용량, 빅쿼리의 스토리지 콜로서스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콜로서스를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빅쿼리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 용량, 아까 제가 봤었을 때 6.7TB가 그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 용량이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해당 그 용량만큼 저장 비용을 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처리 비용, 이거는 이제 쿼리 비용이라고 보통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 읽어드린 로드한 데이터입니다. 그 리프노드를 그 로드한 데이터가 4.1TB였었죠. 전체 저장 비용은 전체 저장 비용은 이제 6.7TB. 그리고 쿼리에 사용된 그 용량인 4.1TB.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저장 비용과 처리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쿼리 비용만 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뭐 자원에 대한 이제 뭐 서버나 노드나 이제 그런 비용을 안 낼 수 있는 건 바로 서버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글 클라우드 그 빅쿼리 아키텍처와 이제 좀 오버랩해서 말씀드리면은 맨 왼쪽에 이제 복제된 분산형 스토리지 그 저장 비용, 이제 여기 저장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저장 비용은 이제 요 해당 서비스, 요 해당 이제 기반 기술을 사용한 빅쿼리 스토리지 비용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그 드러멜이라고 했죠. 드러멜이라고 했습니다. 이 드러멜 고가용성을 갖고 있는 클러스터 컴퓨팅 엔진을 사용하는, 평소에는 이제 서버리스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할당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과금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할 때 그 해당 빅쿼리 스토리지에서 로드하는 필요한 그 컬럼만큼 로드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크기 4.1TB였죠. 아까 데모에서는 그게 이제 쿼리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총 두 개의 이 그 프라이싱 빅쿼리 스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리 비용 쿼리시 아까 4.1TB, 그다음에 저장 비용 6.76TB였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얼마냐라고 이제 좀 그 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토리지 비용은 이제 크게 활성 스토리지와 이제 장기 스토리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저장을 하면 이건 이제 활성 스토리지이고요. 처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스토리지는 이제 그 90일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장기 그 스토리지로 바뀌고요. 일반 스토리지, 활성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당 20불인데요. 이게 이제 50%가 그 할인이 됩니다. 장기 스토리지로 바뀌면. 그렇게 되면 이제 테라바이트당 10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토리지 비용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 비용이 또 중요하죠. 쿼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당 5불입니다. 아까 이제 4TB를 저희가 이제 쿼리시 그 드러멜로 보내서 읽었었는데요. 그럼 20불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쿼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그 빅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빅쿼리는 제가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Fast Serverless Data Warehouse입니다. 네. 본 캐릭터는 이제 DW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DW도 이제 뭐 구슬은 또 구슬이 또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데이터를 빅쿼리 쪽으로 로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뭐 하둡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온프라미스에 갖고 계신 그런 이제 장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양한 그 소스에서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툴 혹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ETL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소스들에 대해서 데이터 로드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요 다다음 세션에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커스터머 엔지니어이신 장우영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본 캐릭터 중에 또 하나,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제 끝 마지막은 이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아까 빅쿼리 결과에서 본 것처럼 이제 테이블이 아닌 그런 이제 테이블 결과로 나온 그 데이터를 좀 더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프를 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시각화가 중요한데요. 이 시각화 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와 이제 루커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세션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커스터머 엔지니어이신 김정훈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십니다. 네. 이제 본캐 말고 이제 부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빅쿼리의 본 캐릭터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부 캐릭터는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네, 머신러닝. 아까 키노트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현대화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져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로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건데요.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빅쿼리 안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가지고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저희는 이제 BQML, 빅쿼리 머신러닝인데요. 그래서 빅쿼리가 본 캐릭터인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부 캐릭터인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이 세션은 이제 다음 세션, 바로 제 다음 세션인 이제 김종훈님께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빅쿼리에 대한 이제 주요 고객 사례입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글로벌 고객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고객 사례도 좋지만 국내 고객 사례를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요 이제 또 빅쿼리에 대한 이제 주요 고객사 사례입니다. 이제 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네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까 언급한 이제 소카 고객사까지 사례가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고객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우측 위에 있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이제 커스터머 고객 사례 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제 서밋 행사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리캡 행사에 가면 국문으로 직접 고객분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행사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 아니면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엔지니어가 고객사의 니즈와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떻게 그 니즈를 이제 빅쿼리와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 사람인지라 또 정리를 해야지만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세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데이터가 폭발한다고 했죠. 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냐? 억 테라바이트. 그래서 175 제타바이트가 175억 테라바이트로 폭발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폭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대한 더 오퍼튜니티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차에 좀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자차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온프라미스에 직접 구축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CDW,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진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모더나이제이션 된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는 이제 카셔링과 비유를 했었죠. 이 말은 빅쿼리의 아키텍처 특징, 이제 분리형 아키텍처. 컴퓨터 노드와 그다음에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아웃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직접 배포하거나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직 분석이라는 온전히 분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 쿼리 1000억 개의 컬럼에 대해서 쿼리 데모를 보여드렸죠. 12.5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쿼리에 사용된 비용은 20불이었습니다. 쿼리를 통하여 사용한 컴퓨팅 자원만큼만 배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포를 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평상시에 있는 드럼멜 그 클러스터에서 쿼리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그때 막 데이터 로드돼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만 이제 과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본 캐릭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이지만 부 캐릭터로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 캐릭터의 기능들을 제 다다음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또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분들이 여러분들께 좀 더 전달을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저의 세션인데요. 네, 구글 클라우드는 프리 티어가 있습니다. 300불 프리 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니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그 세션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